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한가위 추석입니다. 추석이 되면은 가족들이 모이면 대화가 진행되고, 이 대화가 가끔은 어떤 정치적 문제로 가면은 싸움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념적 대결 구도가 있는 한국에서는 이 가족끼리도 서로 좌우로 갈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총구에서 권력이 나오는 나라는 아닙니다. 여론에서 권력이 나옵니다. 여론이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만들어냅니다. 정당은 조직된 여론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당이 추석 전에 신경을 써서 이 추석 민심이 어떻게 변할까, 이렇게 신경을 써서 미리 홍보전을 하고 그랬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등장한 이 보수의 새로운 기수입니다. 이분은 과거의 보수 정치인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출신이 가난한 집안 출신이고, 또 투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논리적 무장이 잘 돼 있고 해서 이 토론회에 나가면은 수세적이지 않고, 보수하면 수세적이라는 개념이 강한데 아주 공세적입니다. 때로는 거칠기도 합니다. 일단 어떤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포착을 해가지고 그것을 전투적 용어로서 만들어내는 데는 과거 어떤 보수적 지도자보다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가장 특징적인 게 하나가, 이 특권층을 개혁해야 된다는 생각이 확실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보수는 기득권층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득권 하면은 주로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홍준표 대표는 특권층, 그러니까 법을 무시하는 사람을 개혁 대상으로 설정을 하니까 주로 기자, 선동 기자겠죠. 선동적 기자, 정치 검사 판사, 그리고 제왕적 국회, 노동귀족, 이런 사람들을 개혁 대상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그런 메시지를 많이 전했습니다만, 그 선거판이란 게 이 탄핵 직후에 치러졌으니까 사실상 처음부터 당선은 불가능한 상태에서 출발을 해서, 그러나 약 25%의 득표를 올리는 실력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추석 전에 있었던 이 주한조선 정장렬 부장대우와 한 인터뷰를 제가 읽어보고 소개를 해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읽어보면은 홍준표 대표는 지금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전투적 지도자로서의 면모가 확실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두 가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는 핵무장한 북한으로부터의 위기, 그리고 계급투쟁론으로 무장한 좌파로부터의 위기, 이렇게 협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체성, 반공자유민주주의입니다. 시장경제죠. 이걸 지킬 수 있느냐? 그럼 민족사적 정통성,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라는 이 정통성을 지킬 수 있느냐 하는 일대 기로에 서 있는데, 그런 역사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분이냐 없느냐 하는 것이 이 인터뷰를 통해서 좀 감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 인터뷰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입니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이제 동북아 핵질서 전체를 뒤흔드는 화두가 됐다. 이것은 아주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한국, 북한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도 신경을 쓰는, 어떻게 보면 이 화두 자체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게 하는 그런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잘 표현을 했습니다. 더구나 이 야당이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것이 필요 없다고 하는 이런 대치된 상황인데, 그러면은 과연 전술핵 재배치를 야당이 주장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런 의문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는 여론을 바꾸면은 가능하다 하는 그런 자신감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위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술핵이 괌에 있으나 우리나라에 있으나 상관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에 있으면 의사결정이 1분 걸리지만은 괌에 있으면 30분 걸린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체 핵무장을 하려면은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가 불가하고, 그러면 피해가 제재, 경제 제재가 들어올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화끈하게 설명을 합니다. 핵 개발을 하면 경제 제재와 보복이 두렵다. 파키스탄이, 인도가 경제 제재가 두려워서 핵 개발을 안 했나? 중국이 핵 개발을 하니 인도가 했고, 인도가 하니까 파키스탄이 한 것이다. 경제 제재가 두려워서 5천만이 핵 인질이 되어도 좋다는 건가? 죽고 사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먹고 사는 문제는 2차적이다. 이 말이 쉽습니다. 이 이야기가. 죽고 사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먹고 사는 문제는 2차적이다. 경제 제재를 각오하고라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술핵 재배치 또는 자위적 핵무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재래식 군사력을 증강해서 대응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기총을 아무리 성능을 개량해도 대포를 당할 수는 없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홍준표 씨는 아주 선동성이 강합니다. 그 선동력은 정확한 용어 선택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때로는 스마트하게 전할 수 있느냐 하는 그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이렇게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본인이 대통령이었다면 이번 위기에 어떤 식으로 대처했을 것 같나? 여기에 대해서 내가 집권했다면 무조건 전술핵 재배치합니다. 지난 대선 때 공약사항입니다. 재배치를 요구해서 안 들어주면은 핵 개발을 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핵 개발 기술도 있고 전문가들도 있고 플루토늄도 북한과는 비교가 안 되게 많습니다.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6개월 내에 핵탄두 100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홍준표 대표는 한국에서 가장 큰 언론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측근 중에 전대협 출신 그리고 주사파 출신이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야당 대표의 특권이죠. 이 야당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옮겨서 또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이 확산력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인터뷰, 조간조선과 인터뷰에서도 문재인 정권의 성격을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친북 정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색깔론이니 그럴 텐데, 내가 이야기하는 건 색깔론이 아니라 본질론입니다. 이 정권의 본질이 친북 정권입니다. 색깔론이 아니라 본질론이다. 그 본질이 친북 정권이다. 이거 아주 직설적인 이야기죠. 기자가 이렇게 또 묻습니다. 어느 정도가 친북입니까? 이 홍 대표의 대답은 국제사회가 전부 제재 국면으로 가는데 800만 달러 지원하겠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친북이라고 하면은 종북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종북은 북한 정권을 추종하는 거고, 친북은 북한 정권의 우호적이다 이런 뜻인데, 그 우호적인 이유를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 온 세계가 지금 북한을 제재하려고 하는데 이른바 인도적 지원을 한다고 800만 달러를 욕을 먹어가면서 주겠다고 하니까 친북이라고 본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반론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대법원장 인준에 반대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그 이유에 대해서 이 검사 출신인 홍준표 씨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차베스 정부가 들어와 대법관 8명을 전부 좌파 인사로 채운 결과 차베스 집권기에 4만 5천 건의 대법원 판결 중 단 한 건도 정부 정책과 반대되는 판결이 없었습니다. 그런 베네수엘라가 지금 망해가지고 국민들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부패를 이유로 베네수엘라 대법관 8명의 미국 내 재산을 동결하기도 했습니다. 법관은 가치 중립적인 판결을 해야 합니다. 좌파 성향의 동성애 합법화에까지 동조하는 대법원장을 앉히면 안 됩니다. 이 인터뷰 직후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은 가결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쟁점이 되는 데 대한 이 설명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박근혜 전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였고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분에 대해서 지금 1심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출당을 지금 이 당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출당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뿐만 아니라 보수 세력 가운데서는 아주 비판적입니다. 지금이 그럴 시기냐, 출당이라는 그런 방법밖에 없느냐, 박근혜 대통령한테 설득을 해서 스스로 정리를 하도록 하든지 아니면은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데 대해서 이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우리는 홍 대표 답변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단절해야 한다. 당헌 당규에 따라 구체제와 단절해야 한다.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단절이라는 표현은 이 보수 정치인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될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와 단절은 없습니다. 보수는 과거와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개선합니다. 과거의 잘된 점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을 개선하는 거죠. 보수와 좌파의 가장 큰 특징은 보수는 전통, 역사, 풍양속, 효도 이런 가치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우파는 그렇습니다. 우파는, 보수는. 그러나 좌파는 역사를 청산한다. 적폐청산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전 정권 또는 전 역사를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과거와 단절한다, 구체제와 단절한다는 표현은 이게 지나친 표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목적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현재 자유한국당이 6개 큰 지방자치단체장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 경기지사, 인천시장, 부산시장, 경남지사, 경북지사, 그리고 울산광역시 시장 이렇게 되는데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바른정당과 통합이 되어야 된다. 여기에 아마 목표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돌아가는 것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보수적 원칙, 보수적 가치를 포기하고 결과적으로 보수를 분열시켜서 이 체제 수호에 장애가 와도 좋으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내는 지방선거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느냐, 아니면은 보수 대동단결이 중요하느냐, 이 두 개의 가치를 놓고 본다면 저는 보수의 대동단결을 통해서 체제 유지, 즉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든지 아니면은 북한의 핵 인질이 되든지 아니면 핵 전쟁의 피해를 보든지 하는 이런 상황을 막아야 되죠. 그래서 지방선거를 위해서 이 보수의 대원칙을 포기하는 게 맞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위해서
걸림돌이 된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 세력을 이른바 숙청하고 단절하는 식으로 가는 게 이게 정치도 이상 맞느냐, 아니면 이념적 원칙에 의해서 맞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바른정당, 즉 김무성, 유승민 뭐 이런 사람들로 대표되는 이 사람들이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주역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좌파와 맞서온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내는데 좌파와 손을 잡았습니다. 본 방향에 따라서는 좌파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는 비판도 아마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논리가, 당시 논리가 그랬습니다. 작년 12월 당시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소위 말하면 업참 마소하지 않으면, 우리 손으로 박근혜를 정리하지 않으면 좌파가 집권한다, 좌파 집권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렇게 함으로써 선거를 앞당겨 가지고 좌파 집권의 큰 길을 열게 된 것이죠. 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념적 배신을 물론이고 정치적 계산도 맞지 않아서 오늘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는데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이념적 배신은 정치적 배신과 더불어 더 큰 배신이죠. 국가의 존망을 놓고, 국가의 정체성을 놓고 배신한 것이니까요. 그래도 그렇게 해놓고 그 계산이 맞아 떨어가지고 좌파 집권을 저지를 했다면 용서받을 면이 있습니다. 그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지난 대선에서 좌파 집권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반문연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재인에 반대하는 안철수, 그리고 유승민, 홍준표, 이 사람들이 단일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단일화 노력을 바른정당은 일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60%의 반대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60%가 단합이 안 되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41%로 당선되는 것을 방치한 책임, 그것은 바른정당이 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바른정당과 손잡기 위해서 바른정당보다 도덕적으로나 이념적으로 더 확실하다고 보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고 친박 세력을 배제하는 게 이게 과연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되겠느냐,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상당히 강하게 드는 것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너무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 물론 정당으로서는 선거에서 승부를 내는 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잘 경중을 따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문득 생각이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간조선 기자가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재임 시절 국정원이 저지른 일 때문에 고소를 당하고 사법 처리의 표적이 되는 분위기다. 여기에 대해서 홍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MB 때 뇌물 사건을 수사하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MB라고 보기 때문에 무리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댓글 하는데 이 정부는 댓글 정부입니다. 국정원 댓글로 2012년 대선에서 졌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 정부는 댓글로 촛불 시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대선 때는 댓글 부대 없었나요? 나중에 우리가 집권했을 때 이 정부 조사하면은 그때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댓글 보고 투표할 만큼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리석지 않습니다. 댓글 보고 투표할 만큼 국민들이 어리석지 않다, 이 말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국정원이 또는 국방부가 댓글을 쓴 것은 주로 거의 전부가 종북 좌익 세력과 북한 정권의 댓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데, 그 중에 남한의 좌파 정치인을 공격한 것이 선거 개입이다, 정치 개입이다, 이렇게 분류되어 가지고 지금
수사 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하면 댓글 하면 좀 웃음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댓글로 부정선거를 한다? 그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댓글을 읽고 생각이 바뀐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이게 부정선거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잘 설명한 것 같습니다. 이 공수처, 공직자수사처라는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데 대해서 홍준표 대표는 푸들도 충분한데 맹견을 또 푼다, 이런 또 재밌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휘하에 새로운 검찰청, 즉 직속검찰청을 만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내가 푸들도 있는데 무슨 맹견까지 푸나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들은 푸들이라고 해서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역대 정권 때마다 꼬리치지 않았습니까? 정권이 넘어갈 때쯤 또 다른 정권의 꼬리를 치고, 공수처는 절대 합의해 줄 수 없습니다. 대신 검찰에 대한 견제 장치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기구는 안 됩니다.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홍준표 대표에 대한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고 뭐 그런데, 기대가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투사, 전사, 자유투사가 필요한 시점에서 자유투사의 면모를 보여주고, 제일 큰 주제 전술핵 재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그것을 미국에 가서 설득도 하고, 그래서 여론을 바꾸고, 그러면은 반대하는 문재인 정부도 따라오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한 이 점에 집중 투구하면은 여기서 승부가 날 것이고, 그것이 내년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